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연휴에 가족, 친지분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하셨을 텐데요. 자, 정치 얘기도 하셨을 테지만 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얘기도 적잖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돈이 되는 경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얘기 이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교수님, 이 연준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다가요. 이런 결정 이유는 뭘까요? 사실 12월 FOMC 회의라고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작년 12월 이야기입니다. 네. 이미 2월에는 금리 1월에는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요인으로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다. 사실 그쪽 경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작년 초만 해도 24년 초만 해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한 1점대 후반 예측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가 되니까 2.2%다라고 네. 했는데 올해 초 가니까 지금 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작년 연준에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분기나 3분기에는 올해 금리를 4번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높고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2번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번만 내리겠다는 이야기는 1월에는 금리를 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랑 네. 거의 그러니까 동의어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압력을 좀 넣고 있죠. 계속 내려라.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미국이 어떤 환율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입 물가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외국 물건들이 수입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좀 금리 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좀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 이런 대목일 텐데 그런 면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서 새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가 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또 추경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했는데 이건 또 적절한 건지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 이번 동결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창용 총재가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기준금리 격차가 유지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이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지금 그때 동결을 안 했으면 또 외환시장이 출렁이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고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또 수입 물가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논평이 15조에서 20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도 이제 3% 되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많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0.1%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물가를 올리는 효과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런 추경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돈을 인프라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쓰는 정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정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이었죠.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실상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내수 진작 효과는 좀 적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물 종류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전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붙이다가 스톱 상태예요. 손님이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어요. 경기가 너무 죽었어요. 평상시에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매출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민생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현장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일단 내수 진작을 좀 기대하고서 임시 공휴일을 좀 지정했는데 실상을 보면은 공항만 좀 붐비고 다 해외여행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인천공항에서 24일부터 집계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뭐 얼마나 나갈 거냐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한 214만 명 정도 나갈 거라고 예측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총연수 뭐 133만 295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214만 정도 보고 있고 굉장하군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작년보다 10% 정도 더 는 거 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로 나가려는 인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연휴를 지정하면서 임시 공휴를 지정하면서 노린 효과는 국내 내수 증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지역 관광 같은 것들을 살리면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뭐 관광객들 유입이 되고 소비가 일어나면서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랬는데. 예, 바랬는데 이게 좀 희석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시 공휴일 지정에는 바우처 같은 특별한 흔히 말하는 보조적인 제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국도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게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있어야 사실 국내 관광도 늘어나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유치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좀 고려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임시공휴일 같은 거 지적하려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과감한 바우처, 흔히 말하는 객실료 인하라든지 지역 사랑 쿠폰 같이 해서 지역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좀 같이 풀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면서 아무래도 해외로 나갈 분들이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국내 관광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전국 혼란과 대출 규제 때문에 좀 가라앉았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 교수님 제가 잘못 본지 모르겠는데 매매가가요 평당 2억 원을 넘어서 220억에 거래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남동 아파트가 220억에 서울이요? 100평짜리 아파트가 220억 원에 거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반포동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106억 원, 52평이 106억 원에 거래가 오. 되면서 그쪽은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남동 아파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반인이 쓴다기보다는 뭐 외교관이라든지 뭐랄까 특수한 직종들이 좀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어떤 수요가 많고 네. 단지 역시 단지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역시 좀 작은 단지로서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가랑은 좀 괴리돼 수요층이 다르다라고 층도 좀 낮고요. 예, 층도 좀 낮고 이게 수요층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포동 지금 아파트는 신축이기도 하고 상징성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단지거든요. 대단지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옆에 있는 단지들까지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좀 다르다. 둘 다 결국은 2억 원 이상 거래가 됐는데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 2억 원 이상 거래가 된 것은 사람들이 네. 조금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 평당 2억 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옆에 아파트들 그 반포동 옆에도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좀 오르는 곳은 오르고 또 낮은 곳은 낮고 또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특히 공사비 인상 같은 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파트 가격이란 것은 향후 재개발에 대한 수익까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을 하려는데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예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 뭐 2020년에 비해서 한 60% 이상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네. 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재개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아파트란 것이 사실 정주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게 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 가치를 자꾸 부여를 하는데 이런 중심지가 벗어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개발 혹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 좀 사람의 시선이 어두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에 근간되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심지에 될 만한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는 사람들이 또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도 이게 선호의 네. 문제도 좀 걸려 있는데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대단지 강남권 중심의 뭐 똑똑한 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가격이 사실은 이게 한 평당 2억 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네. 숫자 뭐 저희 월급으로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희소성, 그다음에 위치성, 상징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2030 청년 세대들도 또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요즘 좀 부동산 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체로 탐방하는 임장 크루 활동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거의 뭐 유행이다라고들 하는데 이 상황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임장이란 것은 미리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것들을 물어가는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 파악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기업들도 IR이라고 해서 기업 홍보, 그러니까 기업의 수치가, 그러니까 미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홍보 행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투자하러 가긴 가거든요. 네. 투자하러 가긴 가는 이런 취지가 있긴 한데 임장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관심도 높은 건 좋지만 또 문제점도 있는 뭐 이런 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어떤 있다라고 문제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도 전세 같은 것들을 내 보내려고 하거나 뭐 이거 흔히 말해 전세를 보러 온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부동산 분들하고 이야기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임장이란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살 건 아닌데 나중에 내가 살 거니까 한번 관람 어떻게 보면은 실사를 가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자주 자주 다닌다. 오게 되고 사실은 이게 뭐 받는 쪽 이게 아까 기업 IR 같은 행사는 홍보 행사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오는 게 좋은 행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자기가 있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연락도 해야 되고 특정한 시간에 계속 있어야 되고 또 늦거나 뭐 빠르게 오거나 하면 또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굉장히 집을 보여주는 사람 입장에 엄청난 부담인데 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요청을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계좌까지 일단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진짜 살 건지 말 건지. 예, 그렇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속 올 거라고 하면은 결국은 안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뭐 보여주는 것이 안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나 집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부동산 중개사들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 같은 것들을 붕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기업 IR 행사하고 이게 좀 다르다라는 지점, 임장이 다르다는 지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장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측에 너무 피해가 심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실제 보는 사람 실수요자가 와서 적절하게 최소한으로 보고 이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경제가 좀 술술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자, 지금부터는요 연휴 때 또 많이 얘기 나누셨을 혹은 가족 간에 싸울까봐 피하셨을 정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기구, 기소대행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네, 윤 대통령 구속과 그에 따른 찬반 집회 그리고 여야의 설 연휴 행보까지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매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초유라는 표현이 붙는 윤 대통령인데 처음으로 옥중에서 설을 맞았습니다. 관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윤 대통령 설 당일이죠. 어제 네. 어떻게 보냈다고 하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 당일에도 구치소 안에서 재판 준비를 계속해서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구치소에서 어제 아침 메뉴로 떡국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 떡국을 먹은 윤 대통령은 3평이 조금 넘는 3.6평 규모의 이 독방에서 성경을 읽거나 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변호인단 4명을 접견하면서 연휴 이후에 시작될 재판 대비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설 하루 전날에는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제 구속 기소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국민 생계와 청년 세대의 이 좌절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을 이 메시지에 담았습니다. 이 접견을 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고 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이 15일 관절을 나온 이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다라면서 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쭉 들으셨는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대통령이 설 연휴에 옥중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고 배우자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설에 대한 공식적인 메시지는 SNS에 올렸었던 그 변호인단이 구슬을 받아서 올렸던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이 전 국민에 대한 메시지였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어제 나온 메시지는 지금 뭐 연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2번에서 3번 정도 일주일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들이 접견을 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좀 언론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내용 중에서 청년들이 좌절할까 봐 걱정스럽다라는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2030 청년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어제 변호인단이 나온 메시지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특히 청년을 타겟팅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이 정권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게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에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몰래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행동을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실제로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구치소에도 실제로 갈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다라고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어떤 지금 정권이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 민주당의 탄압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좀 내용을 좀 주목해 보면은 공수처가 사실 조기현 변호사님이 접견 금지를 내렸었고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사실 있었던 반면에 증거인멸 얘기도 했었고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동정심 유발이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는 공감을 얻기 어렵죠.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나라 걱정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 걱정, 청년 세대 걱정했는데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전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집권 기간 동안에도 사실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초래해오는데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결국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냥 재판받는 피고인이고 파면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탄핵 소추인일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위치와 지위를 생각하면 국민들께서 과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사죄 이런 게 앞서야 될 텐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라 걱정, 국민 걱정 이런 메시지를 낸다 한들 국민들이 공감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 당연히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12.3 내란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응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 상황이 1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헌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면서 나라 걱정한다고 하면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좀 공감하기 힘든 메시지고 인간적 연민을 좀 주기에도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한 게요. 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비밀 녹취 네. 이 부분을 또 릴리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극우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본인이 과거 영부인들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도 극우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어저께 민주당에서 그러한 내용의 녹취를 풀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최근에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좀 동정 여론이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수층의 결집을 와해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저런 녹취를 푼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어제였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마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직후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민주당에서 이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봤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 문제도 그렇고요.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공개된 것뿐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 여론 또 그게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물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이 그 지지 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되는 건 맞지만 일시적인 보수의 강한 결집의 효과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견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대통령실 전 현직 참모진의 면회 신청이 또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실 그 면회는 연휴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해 첫날이라 사실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근황을 좀 알아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애국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시고 싶어 하는데요. 지금은 연휴 기간이라 이제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 모시고 같이 자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하고 목매해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하고 또 영어의 몸으로 갇히게 한 게 대해서 정말로 시민분들께 죄송스럽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전형직 참모진이 면회 신청했다고 하는데 윤지원 기자, 일단 좀 허가가 났습니까? 네, 일단 공수처가 접견 금지를 지금 해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접견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앞서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행법상 공휴일에는 일반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 연휴가 지난 내일을 전후해서 이제 면회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서울구치소의 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이 변호인이 아닌 일반 접견은 1일 1회 하나고 1회 30분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접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 일정도 좀 조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좀 수감자들이 많아서 네. 1회 10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앞서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이 당협위원장 20여 명이 구치소를 찾아서 이 구치소 문을 향해서 90도로 이 세배를 하기도 했는데 이 120명 중 당협위원장 120명 중 80명의 이름이 올라간 편지를 낭독하고 또 전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는 대통령과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다.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고맙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탄핵 반대가 좀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너도 나도 지금 찾아가겠다, 면회하겠다는 이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강전애 부위원장님, 일단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얘기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도 이제 해제가 돼서 접견을 갈 거다. 또 여기에 따라서
여론도 좀 더 바뀔 수도 있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지금 뭐 다른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진석 비서실장이 첫 번째로 면회를 간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탄핵이 소추가 가결이 되면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아직 대통령의 직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우려. 예, 그 지금 비서실장 이후에 뭐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저렇게 당협위원장이 한 80여 명이 가서 세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조금 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체포라든지 구속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집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게 좀 뭐랄까요? 조금 더 강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나 윤상현 의원 이런 친윤계 의원들이 강성 메시지를 내면서 저렇게 당협위원장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특히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과 공수처에서는 내란죄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저는 당 지도부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의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이 지난 이후에 당내에서의 좀 가르마 타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너도 나도 지금 면회를 가겠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가겠다고 하면은 또 여론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이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돼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보수 결집이고 이것도 여론인 건 분명합니다만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착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착시다. 예, 지금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 촉발된 보수의 위기 또 그 앞으로 다가오게 될 어떤 조기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조기에 결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분들 보면 요새 이제 뉴스를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계속 대통령의 태도를 보십시오.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과정이 매일 이 뉴스를 통해 중계되는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뉴스를 보기 싫다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또 아니면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유보적 네. 입장인데요. 그런 분도 실제로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중도층 여론, 최근의 여론조사 중에 중도층의 여론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고 향후의 어떤 여론 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간의 차이라든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또 구속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이 양 정당 간의 당 지지율이 동등하거나 역전되었다는 여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 확대되는 듯한 일부 여론조사에 고무돼서 이걸 보고 이제 그러면 대통령 편에 서는 것이 향후 본인들의 정치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 우려했듯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갈 경우에 만약에 조기 대선에 가시화될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접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도 저는 인간적 연민 동정론을 확대시키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평가들이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지지층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평가 주장을 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실적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층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 앞에 와 있는 80여 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친윤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도 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을 면회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팀이 할 수 있거든요. 한 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의 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변호인들만 접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은 나름대로의 정돈된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회를 하고 나왔을 때 말하자면 자기 입맛대로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말실수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지금 어떠한 그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메시지들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그만 만나자. 너무 피곤하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접견 있고. 신청을 했을 때 대통령이 모두를 다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변호인 접견도 마찬가지고 일반인 접견도 마찬가지고 당사자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네.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설 연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성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설을 헌법재판소가 공식 부인했지만 2011년부터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사적인 대화와 가족의 안부까지 물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황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헌법재판 이제 대행이죠. 네. 소장 대행인데 친분이 있다. SNS에서 뭐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좀 보이고 이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좀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성호 의원,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연수원 동기들 중에 친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지금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영배 재판관이 왔었던 것이 네. 아니냐. 그랬더니 당시 헌재에서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가족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이런 글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문영배 재판관이 정상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전쟁 당시에 왜 유엔군이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다이빙벨,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얘기했었던 어떤 음모론을 연장시키는 듯한 이야기들을 한 SNS들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일부는 삭제를 하고 일부는 수정을 하고 네.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영배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정확하게 털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재판소장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좀 못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털고 가야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들이 더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뭐 우려 갖고 그런데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또 재판관 3명 특정 정치 성향에 좀 쏠려 있다 다른 재판관들도 이렇게 얘기를 좀 주작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를 향한 이 여당의 공세는 또 다른 재판관들의 좀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려면 합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모친상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바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찾아낸 게 2011년에 나눴다는 안부 메시지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 이런 비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반대로 공정성 문제를 보려면 2022년에 있었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문영재 당시 헌법재판관은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 심판을 해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법관으로서의 판결,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판결에 공정성이나 이념의 어떤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비판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근거가 없으니까 SNS 줘봤다거나 근거도 없이 모친상에 갔다거나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나머지 이제 재판관에 대한 비판도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일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국회 임명, 대법원장 임명, 대통령 임명으로 해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작동시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을 그냥 뭐 어떤 임명권자 또 추천권자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막 비판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에 불복하기 위한 지금 여론전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1월 19일 날 서부지법의 난동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 이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계속 부인해왔고 법원이 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내용이 전부 다 불법이고 법이 모두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사법부도 들어가서 부수고 판사를 잡아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지금 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 뭐 결과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만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경우에 과연 지금 저런 이 주장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저런 것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헌법 시스템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이 없이 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있고 결국 그 불행은 모든 국민이 지금 떠안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어떤 사법 시스템, 헌법재판 시스템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야 그나마 본인들이 초래한 이 어려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 윤 대통령도 형사 재판도 받게 되는데 윤정 기자,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이 재판을 형사합의 25부에 모두 배당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배당 예정인데 같은 재판부가 집중심리, 그러니까 좀 기일을 촘촘하게 지정을 해서 밀도 있게 신속하게 이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사건은 뭐 사안의 중대성이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별개의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석동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 혐의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소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탄핵 재판과 이 형사 재판까지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 심판과 이 형사 재판의 내용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도 네. 하고요. 또 설 연휴 직후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정준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매주 정해졌고 형사 재판도 받는다고 하면 또 겹칠지 아닐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 최소 3번, 일주일에 3번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무리한 일정, 강행군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소 어떻습니까? 이런 재판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반에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네. 하고 형사 사건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구속 기소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지금 구속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근데 2개월 이후에 2개월씩 2번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있어서 6개월 동안에 이제 보통 판결을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형사 사건이 더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수사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탄핵 심판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재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 역시도 180일 안에 결과를 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4월 18일에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그 임기가 만료가 되는 퇴임을 부분이 하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어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헌재는 헌재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은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둘 중에 하나는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도 일주일에 재판 2-3개씩 받고 있다. 이렇게 또 항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되지요. 그 특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또 피고인의 교인 그 지위를 겸하는 것은 본인이 한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것이고요. 그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진다고 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충실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고, 적어도 절차적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시간 뭐 일주일에 3회 재판이 어렵다. 그거 뭐 그런 사정 다 고려해 둘 수 있습니까? 그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 직무 정지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지금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거야 뭐 파면 결정이든 아니든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개 변론에서도 봤지만 대통령 측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진행을 했고 또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뭐 증거조사도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개시가 되면 그에 맞춰서 공소 사실에 대해 인부하고 증거조사하고 통상적으로 다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뭐 본인이 그에 대해서 특권을 요구할 수 없고, 이제 방어권을 이유로 해서 뭐 형사재판의 중지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51조라는 게 재량 규정이고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라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유는 형사재판이 거의 유일하게 탄핵심판의 소추 사유가 되는 경우에 하나일 때라고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로서 위헌 여부가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내란 행위와 관련돼서는 부가해서 탄핵 소유로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굳이 형사 재판을 보기 위해서 중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 혼란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되고, 아마 헌법 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뭐 확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갈지 속도를 좀 늦출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양산 평산 마을을 찾는 건데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만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네, 지난해 9월 모습인데 4개월 만에 양측이 만나는 건데, 윤정 기자, 이 설이라서 만나는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만나는 이유? 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새해 첫날이었던 1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이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서 방문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을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거고 오후 2시에 만날 예정이기 오후 때문에 2시다. 지금 한참 뭐 가고 있거나 아니면 도착을 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친문 핵심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단결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윤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김경수 전 지사와 임종석 전 실장 등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좀 겨냥한 어떤 말을 했습니다. 뼈 있는 말, 뭐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 오늘 만남 이유 그리고 어떤 대화가 좀 갈까요? 지금 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의례적인 만남입니다. 꼭 명절 때 원한 인사가 있었고, 근데 그 시기에 어떤 현안이나 이슈가 부각되기 마련이죠. 지난 9월 방문 때는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에서는 그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렸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날 인사 차원인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이 메시지나 두 분 간의 의사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최근에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김동연 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의 메시지는 당연히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고 탄핵 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수순은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로 좀 모아져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느냐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일 것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상 목표는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 자체의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가셔야될 경우에 치열히 경쟁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총선 때도 대표의 어떤 일극 체제 소위 말하는 이런 비판이 있을 때마다 이런 논의나 논란,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뭐 당내 갈등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대선 체제에 갔을 경우에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당이 하나가 돼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입장 정도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중에 나왔던 김경수 전 지사 등 이재명 대표를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냉정을 되찾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되고 그건 결국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우리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뭐 독주, 다양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상대 당에서 봤을 때 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이 좀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를 향한 좀 겨냥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들,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 나왔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자면 친문, 친노 세력으로부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들이 예전에 취했었기 때문에
오늘 만나러 간다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아직 정확치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항소심 결말이 날 때쯤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 인사 이상의 큰 메시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0.7%포인트 차로 이재명 대표가 진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보수층에 굉장히 집결을 하고 있는 모습들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층도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도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현재로서는 대선 주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당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나중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조금 겨냥한 듯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보니까 조금 전에 화면 나왔습니다마는 윤지영 기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박스권에 좀 정치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발언들이 점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 다자간 대결에서 1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36% 그리고 35%로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들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당내에서 좀 이재명 일극 체제를 겨냥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이 좀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요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휴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터지고 탄핵이 될 때 내가 제일 처음 걱정한 거는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괴멸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흩어지지 마라. 그때하고는 다르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멋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결혼은 안 한다.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 취업이 1번이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 설 연휴라고 아마 화재가 덜 발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시민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이런 여권 잠룡들 최근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기사 제목 보니까 뭐 떠도 너무 떴다 뭐 이런 제목도 볼 수가 있었는데 강전혜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뭐 혹시나 모를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하면은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의 지지율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후로 완전히 떨어졌다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 네. 민주당과 거의 접점을 보이고 혹은 이기는 모습들까지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런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글쎄요 정말로 대권 후보로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아까 뭐 그래프 같은 거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원탑으로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당 내에서도 친문계 세력들로부터 어떤 마이너스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지지하고 하나의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조기 대선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좀 더 강성의 지지층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도층에 대한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조금 더 할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제 여권 대선 주자들 좀 활발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여부 그 이후의 여론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이어질 뿐이어서요. 지금 네. 여론조사가 그대로 대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뭐 최근에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지금 양상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